다른 김장연대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김철근 총장님. 저를 기다리기도 합니까? 네, 동접이 올라가고 있어요. 동접이. 아, 그래요? 뭔 일 있었습니까? 김철근 이제는 말해야 한다. 뭘 말해? 지체 없이 말하라. 아, 뭘 말해야 됩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예. 뉴스토마토 보도로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제보를 총선 때 제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알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셔요. 예? 오늘 그 얘기를 쫙 풀고 가시라.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다 알면서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자세로 진솔한 태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또 이분이 딴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영선 의원님이야 이제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공천도 탈락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 나이도 있으시고 5선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공직이나 이런 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싶겠죠. 없던 일로 하고 싶겠죠. 이 와중에 다른 공직?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인마금용 승진도 많고 자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인마금용? 인마금용으로 김영선 의원 뭐 줄 수 있다? 호주 대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검사장 인사도 그렇고요.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마금용 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말하기가 어려울 거다. 지금 말 안 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김철근 총장님이 말하세요. 아니, 대신. 아니 나야 들은 얘기가 많지.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전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겠지만 그 정확한 팩트가 요구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다음에 제보를 받았고 이런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아주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개혁신당으로 이 사건 제보가 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선쯤일 거예요. 총선 직전. 총선 전에. 3월 달? 총선 전에. 정확한 시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김용남 의원이 3월이라고 했어요. 3월에 왔다. 그러면 3월에 처음에 이 첫 제보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제보 받았어요? 제보 받은 사람이요? 그건 이제 당사자가 밝혀야지. 당사자가 밝혀야죠. 오케이. 그러면 제보를 누가 받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제보 받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밝혔잖아요. 보기는 했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보기는 했고, 근데 그거 텔레그램 캡처본이죠. 텔레그램 캡처본을 김영선 의원이 보여준 거예요?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인지 아니면 더 다른 3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캡처본을 봤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그 캡처본의 내용이 그 전후 무슨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뒤가 없고 딱 그 부분만 있어요. 그 지역구로 옮기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 캡처 안에. 그러니까 그 캡처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보낸 캡처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지역구를 창원에서 김해 갑으로 옮기면 대통령 무슨 맞춤형 공약인가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캡처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봤다는 걸 들었어요 저는.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철근 총장이 보신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에게 들으셨겠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일단 봤다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은 아닌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A, B라고 익명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거의 막 공론되다시피 하고 저는 어떤 방송까지 들었냐면 그 기사에 나온 그 워딩을 갖고
그 라디오 방송 중에 그 천하람 의원 얘기를 하는 그 방송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지불식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생방송이라 제 생각에는 라디오에서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전원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얼세이 에비던스라 해서 이 사람 뭐 했어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원진술자가 나 이거 본 거 맞아라고 하는 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본인이 봤다고까지 했고 이 기사 속에서의 또 인물과 만약에 일치된다면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봤다라고 하면 이건 본인이 봤다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거죠.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봤다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이 절대 아니다 펄쩍 뛸 일이 아니네요. 이거 본인이야. 지금 뭐 어찌됐건 그 텔레그램 캡처 보니 그 언론에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지금이야 그렇게 잡아떼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것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캡처 본 전후에 뭔 내용이 나와야 그 또 전후의 내용을 봐야 이게 뭔가 좀 그 어떤 의도인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알 수가 있는데 딱 그 내용만 보는 것을 그 내용만 가지고는 뭐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결과가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해당 지역구에도 공천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역구를 비워뒀을 때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오려고 했던 사람이 검찰 출신의 말 시끄러웠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공천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캡처본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김 변호사님 보시기엔 아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게 캡처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그 캡처 내용에 실제로 지역구를 옮겨라라는 내용이 있고 그 옮기면 뭐 대통령의 무슨 공약 맞춤형 공약으로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맥락이 설명이 불가한 건가요? 저는 그거만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텔레를 딱 한 번만 딱 던지진 않으니까 이제 그 맥락을 정확히 헤아려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요. 이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보냈고 손준성의 프로필과 일치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한 여러 자료가 이제 오갔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이 증거를 어떻게 다뤘는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위조됐다, 변조됐다, 조작됐다라는 게 아닌 이상 그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위를 안 했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김건희 여사가 보낸 적이 없다가 아니라 공천이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야? 이거는 사실 A라고 물었을 때 B라고 답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때 보내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팩트가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보낸 거는 팩트, 보냈다면 그게 막 증거가 위조됐다, 막 변조됐다는가 아닌 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그런데 지금 봤다는 사람,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봤다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C. 이분은 캡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막 취재가 시작되니까 잠수.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봤다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DC 같은 경우 누군지도 아는데. 김 총장님이 누군지 아신다?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은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안 갖고 있다고요? 안 갖고 있는데 기사에는 갖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극소수일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일 거고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휴대폰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체 과정에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아주 극소수다.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건데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는지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인지해서 수사할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치밀하게 정교하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은 주고 있지 못하고 일단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거를 왜냐하면 범죄의 단서, 풍문이나 어떤 제보도 당연하지만 기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범죄의 단서를 인식하면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수사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적극성을 저는 이 건에서 검찰이 먼저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그냥 김영선 의원이 뭐 입을 열 리가 없고 입막음용 무슨 인사가 있으면 더군다나 불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던 일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취재 열기가 언론사를 비롯해서 다른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그 내용도 넣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단초가 생겨서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그건 확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취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이미 김영선 의원도 본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 또 알게 모르게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겠죠.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예. 댓글창에 김철근 의원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의원님은 아니고 총장님입니다. 말을 못하고 참 답답하시겠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지난 봄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정치권에는 무수한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뭐 보도는 못했고 취재하다가 뭐 어그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 보도가 첫 보도 일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철근 총장님 보시기에 사실은 요 건만 있었겠냐. 또 다른 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는 또 막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힘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취임하면서 힘이 계속 점점 떨어지는 게 대통령 5년 임기 단임제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선거가 뭐죠? 재보궐.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그 전에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2022년. 아니다. 그건 2022년이고 2023년에. 3월, 그러니까 22년 네.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났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고 맞아요. 6월 1일 날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 있었죠. 그 지방선거 공천은 수천 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진짜는 그때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장이 정진석이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이죠. 이게 점점 커지네. 네. 그러니까 진짜는 지방선거 수천 명 과정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이제 뭔가 단초가 나와야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김철근 총장님 아닌가요? 그때 쫓겨났잖아요. 아니 근데 쫓겨났는데 최근에 이제 무혐의 다 됐지만은 쫓겨났지만 그때는 현직이셨잖아요. 있었죠. 현직이셨고 지금 공심위원장이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정진석 위원장이고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잘 아시는 분들이네요. 뭐가 있네. 아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민주당 쪽에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방에서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영선 의원의 캡처본과 관련해서 선의에서 조언할 수는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은 평소에 이준석 대표의 워딩과는 좀 결이 다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와도 사뭇 달라서 그냥 추측입니다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또 당대표였고 공천에 무관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점화되거나 커지는 걸 본인도 좀 우려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 총선 때 이제 제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희도 어느 정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 완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공천이 바뀌고 그다음에 공천이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건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미. 근데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괜히 그냥 살짝 건들기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완결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뭐가 다른 게 나오지 않는 한 별로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이든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소재로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든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집행이 되고 실현이 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게 없잖아 지금. 그 문자의 앞뒤 그 맥락을 못 보니까 못 봤기 때문에 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캡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분만 아마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목만 그러면 그 부분만 보여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공개한 건 딱 그 한 건이라는 건가요? 다른 것도 많겠죠. 사실은 실제로 오고 가는 것들은 많았겠지만 알려진 건 그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제 알려진 것은 그러면 그 캡처본 하나만 본 거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김철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선거 가운데 뭐 앞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또 뭐 총선이든 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도 당무 개입으로 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는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엄청난 국정농단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냐 이거죠. 그 증거가 나온 거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어떤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정리를 해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기죄로 하면은 미실현 이익이 있어도 사기죄는 처벌하는 거예요. 그 실행행위가 있으면요, 이를테면 그러면 김영선 의원 케이스를 보면 완결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원하는 대로 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러지 못했지만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어요. 본인이 본인의 지역구, 왜냐하면 거기에 재도전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정치문법에 맞는 거죠. 거기가 그 국민 선택을 받긴 더 용이한 지역이었으니까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그런데 김해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고 손을 듭니다. 실제로 총선 국면에서. 이게 그러면 완전히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예요. 이분이 정치 일선에서 사실 사라졌던 분이에요. 제가 17대 국회 출입 기자였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있고 그 뒤로는 못 뺐던 분이에요. 맞아요. 정치권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서 재보궐인가로 다시 화려하게 등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았다는 게 기사로 이미 나왔으니까 그 요청을 수용할 지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련했을 때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그 정확한 맥락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천특혜를 받아서 일단 나왔고 그러면 이 부탁을 마다하기도 어려운 국면이었고 실제로 본인이 손을 들고 가겠다면서 그게 그 공관위원장 측에서는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부합해요. 완전히 무관해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첫 단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짙은 정황으로 수사기관은 좀 볼 여지가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어제 막 취재하는 과정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김영선 의원이 뭔가 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뭘 좀 논의 중이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대목이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내용이 폭로가 됐을 때는 판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판이 뒤집어지는데 이때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보수의 판을 뒤집었다라는 책임이 개혁신당에게 갈까봐 그게 좀 두려워서 조금 그 제대로 스탠스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힐까봐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죠. 지금 개혁신당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임기단축 개헌이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진 않겠죠. 뭐 문제가 있는 사안이 불거지면 그거는 당연히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한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어제 이제 신윤규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거의 막 신윤규 변호사는 신나이퍼. 아니 신윤규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그 아직도 그 원래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아니에요? 좋았었는데 사실 이제 같이 당을 창당하지 못하면서 신윤규 변호사는 좀 먼저 창당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우리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저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창당하는 건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판단의 차이 이후로 그 상당히 그게 뭐랄까 정치를 보는 그 어떤 그런 판단의 차이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신윤규 우리 변호사가 영특하고 경험도 좀 많이 쌓고 있고 훌륭한 저는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너무 원칙적인 얘기로 이상적인 얘기로 하면 현실 정치를 풀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시기를 굉장히 제가 그때도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입장 차이가 그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총선이 지난 이후에는 더 독해졌어요. 아니 근데 이제 좀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돌아가려고 M&A 뭐 허은하 대표가 M&A 뭐 국민의힘 M&A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정치를 조금 더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서 나올 때 저희는 보수의 노아의 방주의 심정으로 조각배라도 띄워서 난파됐을 때 보수의 재건을 위한 그 근거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창당을 했고, 그다음 그 창당 이후에 민주당에 있던 이원욱, 뭐 조홍천, 뭐 그다음에 먼저 나와 있던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까지 합류하면서 그냥 개혁적인 보수를 뛰어넘어서 상당히 중도 개혁 을 포괄하는 이런 정치 세력으로 확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에 총만 들지 않은 내전 상태, 이 내전 상태의 정치로는 효능감이 없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윤한 갈등이나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이 대단히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파된다. 저희는 잘 골라서 승선시킬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M&A는 아니네요.
아니 때가 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 세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한 단서가 확실하게 입증될 만한 자료가 나오면 개혁신당이 공개하고 세게 붙는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네.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두둔해야 될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을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뒤로 숨거나 비겁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편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왜 자꾸 그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짜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있지만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앞두고 가장 많이 할 일이 많이 할 걸로 예상되는 게 개혁신당 우리한테로 와라. 이겁니다. 그거에 왜 우리가 응해줍니까? 응할 이유도 없고요. 자, 궁금한 게 M&A는 흡수학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워딩을 대표께서 하셨다는 건 그냥 흘려듣기가 그냥 외부자로서도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분당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당 정도로 그러면 개혁신당이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지금은 소수 정당이고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그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정말 대선 주자 꿈을 또 이준석 대표가 꾸고 있으니까 이 지금 탈선하고 승선해서 누락된 뭐 이렇게 이삭줍기 형식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하면은 그 국면에서 이걸 우리가 흡수합병을 말 그대로 M&A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도 그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는 아무 그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들어와라 이렇게 흡수하겠다는 식의 취지를 얘기하니까 반대. 무슨 소리야? 먹으면 우리가 먹지. 그런 상황이 오면 모를까? 이 취지의 얘기지. 절대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지지율이 답보되고 여권이 흔들릴수록 자꾸 단일화 얘기하고 개혁신당 연대론 얘기하고 심지어는 합당 얘기까지 할 건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말은 그렇듯하다. 원래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됐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 이건 이제 끝난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이준석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겁니까?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김철근 총장님도 있었잖아요. 저는 2년 전에 끝났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무혐의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때 이제 무고 혐의에 대한 걸 이제 검찰로 그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불과 최근에 아마 이제 그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요. 이제 무혐의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 와중에 있었던 그것도 경찰에서 무혐의 됐고, 그다음에 이 무고 혐의도 무혐의 됐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인 리스크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무혐의가 돼도 한번 다툴 수 있는 이 절차는 이제 항고를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건에 보면 물론 항고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없지는 않아서 약간 이제 잘 재현은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번 또 경찰에서는 혐의 의견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공천 개입 의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관련된 사실이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다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 불기소로 끝난 건데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사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얘기해서 나 그 디올백 소유권 포기하겠어요.
국고로 해가지고 알아서 처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맞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엔 돌려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관이 까먹고 1년이나 방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국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물 준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는 국고에 귀속돼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재형 목사는 이거 내가 준 핸드백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저는 그 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에는 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뭐 자가당착에 빠진 거다, 정말 그런 논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는 일단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걸 잘 운영해야 되는 주체 법무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게끔 판을 만들었다는 게 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뭐 영상 녹화물을 틀어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검찰 증거기 때문에 무의미하고요. 그 당시에 나와서 발언할 기회를 보장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유례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견으로 할지 불기소로 할지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유족분들 자리에 하게 했습니다. 의견 개진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뭐 외압했다, 갑자기 불법 출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불법 출금이다, 나 외압받은 내가 그 수사검사다라고 하는 검사들도 등장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기계적인 균형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기소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지도 공개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 유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고 어떻게 정말 법적으로 간단히 끝났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총장 어제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을 대상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가 웃을 일이네요. 소가?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겁니까? 그런 표현은 안 됩니다. 네. 아니 그건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그 무혐의 처분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완전 그 기관 그 망신시킨 거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별로 받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 못할 거예요. 예? 자기 편 봐주고 남의 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봐주고 권력 있는 사람 봐주고, 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권력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갖고 마치 객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기술 부린 거 아닙니까? 이런, 더군다나 자기 지금 퇴임 며칠 앞두고 말입니다. 마치 검찰총장이 검찰 자기 기관 보호할 것처럼 뭐라도 할 것처럼 막 하더니 결국은 꼬리 내리고 김건희한테 고개 숙이고 지금 임기 마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잖아요. 검찰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예.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공소청 하자 그러면 누가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하자고 하겠죠. 예. 예? 검사들이 주장해본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권력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한 소리도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가 죽었어요. 검찰이 죽었습니다. 이거. 왜 일선 검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 성명이라도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요. 반대 성명이라도 많이 냈었죠, 과거에. 그런데 검찰 이익과 관련해서는 막 성명이 줄줄이 올라오지만 이 프로세스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이 거의 없다. 이것도 참 오늘날 검찰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의 요구에는 부응하지만 국민의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정말 아무것도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 검찰 보면서 참
본인들도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끝내 이원석 총장의 이런 워딩을 보면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 오실 총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네. 집중해야 될 게 뭐 윤석열 대통령 라인 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김주현 민정수석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청거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솔직히 왜 부활시켰습니까? 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공직사에 통할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조직의 이익에는 들불같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이익에는 함구하는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약간 이 흘리기식 수사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전혀 변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할 말이 없게 그냥 저벅저벅 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법률신문 이런 데서는 저연차 검사들의 탈출 러시가 이제는 구문이에요. 이 뉴스도 아닙니다. 조직이 더 이상 자부심을 못 주게 이 조직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수사 제대로 해야 국민 응원 받을 텐데 그 길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부가 참 돈을 헤프게 많이 쓰고 있다.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산 엑스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갖고 다녔던 키링 네. 대통령실에 그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해서 사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부산 엑스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디자인의 기획에 참여했던 키링으로 유명해지기도 한 건데요. 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뭐 이렇게 구입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부산 이즈 레디 이렇게 올라와 있는 키링인데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 가방에 저렇게 달고 다녔죠. 하나 더 있습니다. 좀 클로즈업 된 게 있는데요. 저 키링이에요. 부산 이즈 레디. 저거를 부산시에서도 2,700만 원 들여가지고 8,400개를 구매해서 뭐 여기저기 돌리기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물품 관리 대장에 등재조차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기본 관리잖아요. 관리 자체가. 네, 그건 이게 너무 좀 엉성한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그냥 뭐 마구잡이로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의 물품 대장 관리에도 등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금액이 작으니까 많은 언론들이 보도에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경향신문이 정치면에 박스 기사로 썼길래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관저에 사우나, 맞습니다. 드레스룸 불법 증축을 했고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 무자격자들이 와서 공사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경고주의 조치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이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전 정말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구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이렇게 항상 근거를 남기고 흔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네. 뭐 7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문하는 아주 소규모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건강보험료 같은 걸 다 소급해가지고 뱉어내라고 하는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자문 그리고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어제는 한겨레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뭘 약간 차고 근데 그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5년을 소급해가지고 2억을 뱉어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세원 발굴이다 뭐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세수펑크가 역대급이니까요. 아마 저는 그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0만 원 소상공인분들한테 부과하는 그런 비용을 봤더니 이 소송하기는 애매한 700~8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7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사우나 뭐 광경이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됐던 이 디지털과 융합됐던 그 한옥 그 모양 디지털 그 부분 비디오 아트는 빼고 지금 관저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비용도 국가 안보 사안이라서 보안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왜 안 봅니까? 이거 어떻게 간 겁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제대로 정산은 했습니까? 이게 또 청탁금지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뇌물 이슈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알선수재가 청탁
관련 흔적이 있으면 다시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퉁치고 들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이상한 국면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다 밝혀질 겁니다. 그게 절대 세상에 오랫동안 비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뭐 어떻게 해서 덮고 피해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게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부 지금 댓글창에 세금 내기 싫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떳떳하게 세금 내고 공정하게 잘 좋은데 쓰이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맨 무슨 해외 순방 가는데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이렇게 펑펑 뭐 물품 대장에 700만 원 돈이 아닙니까? 이런 거 올리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전후로 추석 때만입니다.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군의관, 공보의, 공중보건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을 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군의관을 235명이죠. 네,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개돼지로 하는 거죠. 네? 개돼지로 하는 거죠. 그 잠깐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돈 얼마나 더 뭐 이렇게 3.5배 뭐 이렇게 준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의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예? 네. 나는 정말 이 대통령이 이 지금 의료 대란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뭔가를 얘기한다고 한 게 고작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이러면 병원 못 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진짜 왜냐면 뭐 김한규 의원도 그랬는데 사설구급차 불렀을 때 50만 원 정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자기 부담금 90%를 올린다는 거죠. 저는 응급실은 병증일 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환자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 환자는 몰라요.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차관처럼 저 응급실 있나요? 물어본다고 경증 아닙니다. 죽는 사람도 전화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어떻게 이런 아니라는 인식으로 돈으로 되면은 하겠다는 그런 간단한 방식을 내놓는 건지. 왜냐면 추석 시즌에는 이동량도 많고 당연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훨씬 응급실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담을 국가에서 재정 보전을 해주던 걸 야 너네는 안 와도 되는 걸 오니까 이거 의료진한테 부담이 되고 돈으로 내라.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좀 의아합니다, 진짜. 그리고 앞서 저희 이제 박지원 의원님 오셨다 가셨는데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이 전화해가지고 긴급 만찬하셨잖아요. 지도부 관계자들. 김재훈 최고 초청 못 받아서 좀 섭섭하다 이런 입장도 오늘 밝혔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 술자리다. 뭐 한동훈 대표가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왔다는 거예요. 뭘 확인이 되냐? 이 의료 대란 와중에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원칙대로 간다.
라는 게 확고하다. 그러면서 대통령 모르냐 고집불통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게 3.5배 돈 올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더 열받을 것 같은데요. 더 열받을 것 같고 실제로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여야 의정 뭐 이렇게 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일단 뭐 여야가 먼저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국민적인 그 협의를 거쳐서 뭔가 대통령을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여야의 이세 여야의 정 빼고 여기서 합의를 해갖고 네. 정부 받도록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차라리 정은 빠져라. 지금 정이 뭐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와서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뭐 장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돼야죠.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합의하는 걸 방해할 것 같아. 예? 예? 국민들을 봐야죠. 국민들을 보고 예 뭔가 조치를 취하고 반걸음이라도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전된 뭔가 안을 좀 내고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고 저는 정말 충격인 게 2살짜리 아기가 4살짜리 아기가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뭐 100kg, 200kg 가가지고 수술 받고 구사일생하고 노동자분들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 났을 때 의사 응급실 못 가가지고 사망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신문에. 네? 신문, 방송, 뉴스, 텔레비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오히려 뭐 현장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리고 나오는 대책이 3.5배 돈 늘려줄게. 돈 주면 되잖아. 이런 거거든요. 의사들이 대체로 부자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한 이제 지자체에서 추경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있는데 워낙에 이 응급실을 현장에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의인이 이제 급여 보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거고 이게 의료진 부담이 되니까 오지 말아라. 돈을 더 낼 거면 와라라는 건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건 의사들 자존심에도 상당히 저는 이 스크래치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은 어쨌든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고 그게 풀리는 걸 바라는 거지 응급실 현장에 나왔을 때 돈을 더 받는 게 전 대안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과정에서도 이거는 의사협회로부터도 마음을 못 얻고 뭐 환자들 일반 국민들은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아닌가요? 이건 너무 패착 중에 패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 이게 돈을 참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사들이요. 그래도 뭡니까 코로나19 때 메르스 때 그 국가 전염병 사태 때 자기를 버리고 제일 먼저 대구로 달려간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안철수 의원도 갔어요. 네, 칭찬 받습니다. 그게 어쨌든 의사들의 정신인 건데 그런 숭고한 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야 니네 돈 주면 다 하는 것 사람들이잖아. 3.5% 올려줄게. 돈 더 줄게. 일 좀 해. 군의관들 군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해. 이런 태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세월호 때 심리 트라우마가 너무 이제 심하니까 정신과 전문의들 이런 데서 공유가 됐고 제가 무슨 책을 보다 알았는데 정신과 전문의인 거의 대부분이 이 세월호 현장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돈을 더 줄 테니 있어라. 숭고한 인생에 감사하다는 말과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밥도 왜 이렇게 딱 몇 명하고만 먹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요? 예, 수시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 번 불려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다 대체로 술자리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유독 한동훈과 그 뭐 친한계를 빼고 했다는 그 언론 기사를 조선일보가 바로 다음 날 내게 했을까? 추석 앞두고. 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출처가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상당 부분 언론사에 수시로 뭐 저녁에 통화도 하고 뭐 이런다는 사람 뭐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충분히 많이 나왔겠죠.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의원들 모임 있잖아요. 소수겠죠. 많지가 않아요. 의원들 그다음에 뭐 장관 뭐 또는 수석 뭐 이런 분들 수시로 불려다니면서 고문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기용 칼럼에 따르면 네. 술도 줄이시고 뭐 경로도 좀 줄였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아닌가 봐요.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건강 얘기도 하시니까 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프레임이 그러니까 한동훈 왕따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친한계가 좀 발끈할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장동혁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누가 했는지 참 정무감각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친한계가 숫자가 얼마나 돼야죠. 아 그래요? 몇 명이에요? 뭐 지금 뭐 원래 전당대회 때는 17명의 언론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10명도 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처럼 이거 여기저기 눈치 보고 몸살이고 이렇게 해갖고는 있으나마나한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해갖고 한동훈 표로 그러니까 보궐선거나 이런 거에서 무슨 뭐 바람이 나겠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서 다 묻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면 생명력이 없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생명력이 없다. 눈치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사생결단하고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고요. 왜 못해요? 이미 꼬리를 내린 거예요. 제3자 특검법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처지가 당해서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야당 대표 만났고 얘기하면 뭐 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 보도의 출처는 제가 뭐 듣기로는 국민의힘 인사분한테 듣기로는 이제 대통령실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오늘 다른 분은 윤상현 의원이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기자들이랑 스킨십이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생각엔 너무 그 시기가 짧고요. 저녁 먹고 조간에 나오면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의도가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그 자리에 불만을 가진 친한계가 인지하고 했을 것이냐.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보도를 보고 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거기 참석자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알려지길 원했다는 게 전 객관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왕따론 한동훈 대표의 어떤 힘 빼기 여기에 실려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정치권 저 어제 뭐 쭉 전화 돌려보니까 사실상 쫓아낼 결심한 거 아니냐 한동훈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가 됐지만 네. 민심을 얻는 대표가 되지 못하면 여당 대표로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민심에 부합하는 그 메시지를 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내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힘이 빠졌어요. 이미 빠졌어요. 왜 제3자 특검 그 자체로 거기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10월 16일 선거 결과 나오면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한동훈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 굳이 뭐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다음엔 또 다시 친윤계가 득세를 하게 되겠죠. 비대위겠죠. 또 비대위다. 아니 비대위 전문 정당도 아니고. 비대위죠 당연히. 비대위다. 한동안 비대위 가갖고 결국은 친윤으로 얼굴 내세우고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어떤 세력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본인 자체가 주저주저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생결단하고 아니 저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우고 한동훈 대표가 처음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검사 동일체를 낄 수 있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는 했잖아요. 당무와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와. 논의를 안 해요? 네.
않겠다고 본인은 선언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수많은 친윤들의 둘러싸여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 친윤들은 누구의 오더를 받겠어요? 김건희 여사 오더 받아요? 예? 네? 누구의 오더를 받겠냐고요. 그럼 결국은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선거예요. 네. 선거에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어려워요. 그걸 해낸 사람이 박근혜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네. 박근혜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친이계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못 쳤어요. 치면은 선거에 지니까. 예? 선거의 여왕이니까. 예. 네. 한동훈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 108번내로 검증이 됐어요. 한동훈 갖고 선거해 갖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저해버린다.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안 되는 거다. 다시 또 친윤 정당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찌 됐건 투쟁하고 뛰어나오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네. 그냥 더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너무 어려워요. 대통령을 왕따를 시키고 있고 친윤은 직격을 하고 있고 당신은 우리의 사령탑이 아니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멸감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출로가 될 것이냐. 본인이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상병 특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도 자신만만하게 그 카드를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당원이랑 일반 국민 지지받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그냥 말놀이나 한다? 그러면 너네가 해봐. 그래서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보여주셔야죠. 민주당 아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야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국민 선택이 나에게로 올 거다. 제가 대단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한 게 이재명 한동훈과 이재명 오세훈의 지표가 동일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 내부에서도 그리고 보수 유권자층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퇴색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주요 발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했네요. 한일 협력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하라. 그리고 관계 개선이 됐음을 체감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한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딱 한 번 만났는데 기시다 총리하고는 12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기시다 2인 파티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일 관계를 오늘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 광복회의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상당히 충돌을 했었고 심지어 광복회관의 어떤 그 운영비까지도 지금 예산에서 빼버리고 삭감하고 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치졸한 보복 이런 비판도 있는 건데 돈 주고 돈 뺏고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내년이 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에요. 이 60주년을 앞두고 일본한테 더 퍼주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런 거 보면 네.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가 독도인데 설마 이건 아니겠죠. 예? 이런 걱정이 들어요. 예? 설마 독도는 아니겠지. 예, 뉴라이트 얘기 뉴라이트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친일파입니다. 그냥 친일파예요. 뉴라이트는 친일파다. 친일파죠 당연히. 네.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하고 건국절 얘기하고 이게 다 식민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친일파예요. 예. 더군다나 낙성대 연구소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소란 말이죠. 아니 이런 출신들을 요직에 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겁니까? 헌법의 첫 줄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말이야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무슨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까? 후보 시절에는 이런 기능을 전혀 못 느끼셨어요?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도 몇 번 느꼈잖아요. 없진 않아. 그때 꺾었어야 됐다. 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어떡합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왜 임명해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초가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뉴라이트는 친일파인데 그런 친일파 인사들을 다시 기용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해야 돼요, 장 변호사님? 저는 이미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뭐 일본의 식민이었고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해석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좀 미개하고 뭐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고 이런 게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게 있는데 찬성해 준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체감이 너무 되고 있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감이 이미 너무 많이 되고 있다. 하여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40대 9%. 어제 출연한 임미애 의원은 사실상 빵프로다. 이거 지지하는 국민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고요. 들을 생각 없다라는 것이 일요일 날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여권의 최고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참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래도 국민 여러분 기운차게 오늘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